몇 년 전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었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원 숙소가 이 아파트였죠. 아파트는 꽤 오래되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지만 입주한 직원들이 꽤 많아 혼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그는 짐을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려던 순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동물 소리라기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꾸익 꾸익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집 주소가 적힌 익명의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편지를 열어본 그는 그 안에 적힌 메시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는 더욱 커졌고 들어올 때마다 우편함에는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와 놀자, 곧 만나게 될 거야 등 섬뜩한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기괴해졌고 그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아파트 입구 CC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화면 속에서 어떤 그림자가 그의 방 창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그는 경비실에 달려가 확인해 주기를 부탁했지만 경비원은 그 시간대에 CCTV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럽고 공포심에 휩싸인 그는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그는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설치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방을 넘어서는 침입자였음은 분명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왔을 때 CCTV에 남아있던 흔적은 모두 지워진 뒤였습니다. 매번 기술적인 문제로 자료가 손실되었다는 말을 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창문 밖을 보았을 때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순간 창문 반사에 비친 그의 뒤에는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익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아파트를 뛰쳐나왔고 이후로 그곳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야 했고 창문을 통해 비치는 익숙한 그림자를 보는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그는 이젠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낯선 그림자가 들이우거나 빈 우편함을 볼 때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 악몽의 아파트에서의 경험이 떠오르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대학교 근처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기에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다. 건물은 상당히 낡았지만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의 생활에 큰 기대 없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사 첫날 화창한 날씨 아래 짐을 정리하며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그때 약간의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밤이 되자 소리는 점점 커지고 더욱 분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였다. 이 시간이면 모두 자고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나는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을 마주쳤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전날 밤의 소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밤에 혼자 방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스쳤다.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갇힌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짜증이 났다. 분명히 난 꽉 닫았던 기억이 있는데 기분 탓일 거라며 애써 무시하고 창문을 닫았다. 이상한 사건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 방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발소리, 가끔씩 넘어오는 찬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날 밤 나는 분명히 내 방 밖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복도로 나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느낌이 좋지 않아 그 원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관할 구청을 찾아가 옛날 신문들을 찾아보니 20여 년 전 이곳에서 의문의 사고가 있었다는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당시 이 건물의 주인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건물은 급격히 쇠락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 아들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음산한 기운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듯했다. 결국 그 원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사를 준비하던 마지막 날 수많은 짐들 사이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오래된 작은 박스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박스 안에는 녹슬고 다른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문자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다. 목걸이의 안쪽에는 그러질 않는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섬뜩함에 박스를 닫아버리고 곧바로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떠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방에 이사를 온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곳에서의 사건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낡은 원룸은 여전히 세입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밤의 소음과 누한 기운은 계속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누군가 그 원룸의 문을 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서늘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경험들을 다룹니다.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공포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던 한 개인의 목격담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겨울밤이라 그런지 기온은 쌀쌀했고 소복히 내려 쌓인 눈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깃들어 있었다.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학급길과는 조금 달랐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끊긴 지 오래였고 동네 버스조차 다니지 않아 나는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가야 했다. 그날도 나는 학교에서 좀 늦게 나오게 되었고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걷다 보니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길은 너무 조용했고 오직 내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우고 있었지만 길의 한쪽 모퉁이를 돌았을 때 순간 나는 어떤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치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쓸쓸한 바람만이 내 얼굴을 스쳤을 뿐이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플래시를 켰다. 주위를 비춰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럴 때에는 괜한 상상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래도 불안감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뭔가가 낙엽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연한 소리에 움찔해서 허겁지겁 뛰기 시작했다. 놀란 나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숨이 턱에 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도착했지만 나는 두려움에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 겨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급히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창문 잠금 장치까지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아직 심장이 진정되지 않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핸드폰으로 익숙한 알람음이 들려왔고 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너 집까지 잘 갔어? 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보통 같으면 잘못 보낸 메시지라 치부했겠지만 그 순간 나는 한기가 뼛속까지 퍼고드는 것을 느꼈다.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곧
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밖을 좀 봐봐. 무심코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무언가 보기 싫은 예감이 들어 멈칫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내 집 앞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분명히 가로등 아래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손을 흔들고 있었고 어두운 거리 속에서 그 모습은 너무나도 뚜렷했다. 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핸드폰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번엔 메시지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그 익명의 발신자가 다시 연락을 해올 것만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또다시 진동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자 그곳에는 내가 방금 있는 그대로 본 내 집 앞 거리에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를 지켜보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이상하게 익숙했던 시선은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밤 이후로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늦게까지 밖에 있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도 나는 한동안 불쾌한 소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